세상은 점점 더 편리하고 화려해져 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의 욕망이 뿜어내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분들의 발표가 어둠을 비추는 등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의 발표자들을 앞으로 모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CH 포럼 통해서 제가 임춘희 작가님 선생님의 작업도 보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CH 포럼 이전과 애프터가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고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사실 임춘희 작가님에 대해서 작품을 쭉 보고 또 신앙 고백을 듣고 간단한 리뷰와 소회를 이렇게 마련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임춘희 작가님한테 보내드렸고, 오늘은 그 소회에 대해서 언급을 재차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인터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 많은 부분이 그 작품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또 신앙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신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 선생님이 작품을 제가 보니까 작품의 분위기가 좀 표현주의나 아니면 또 초현실주의 그런 성향의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아는 작가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뭐 마그리트나 샤갈이나 그런 느낌도 언뜻 보였고요. 그래서 임춘희 선생님 작업 중에서 쭉 여정을 보면 우리가 두 분 작가님이 작업에 대해 설명하실 때 비포 애프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뒀을 때 또 애프터, 그다음에 또 아프셨을 때 더 아픔을 회복하고 났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그래서 모든 시간 속에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어떤 그렇게 교차하는 그런 거에서 작품이 변하는 어떤 그런 변곡점이 있는 거를 제가 느껴서 임춘희 선생님께서 1990년대에 한국에서 대학을 학부를 서양화를 전공하시고 독일 스투트가르트에 가서 유학을 하셨는데, 저는 유학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되게 심리적인 하나의 그런 변화가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의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춘희 선생님께서 그런 독일이라는 상당히 낯선 유럽에 가셔서 이전까지 했던 한국에서 받은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나 교육하고 다르게 본인이 유학 이후에서 지금의 현재 작업에 어떤 자양분이 되시고 어떤 또 배움과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하나의 또 큰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뭐랄까 요점이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학교 시절에 원서를 파는 그 상인들이 학교에 많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 서적들, 그림책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계속 이렇게 뭐 미국 화가들이며 아니면 유럽 화가들이며 이렇게 접해 왔는데, 제가 4학년 때 어느 날 문득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저와 만난 때가 있어요. 저를 깨닫고 저 스스로가 무엇인지 느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작업들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교수님들도 그렇고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는 독일이네. 독일 국민성이 많이 들어있다, 작업에. 근데 저는 어떤 것을 뭐 모방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원서며 그림책을 접하면서 아마 그게 때때로 저와 성향이 맞아서 저 안에 흡수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아마 작업을 해온 것 같고요. 이제 4학년 때 그런 조언들 아니면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약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런가?' 그러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그래서 더 많은 작가들, 뭐 그 당시에 뭐 마르쿠스 루퍼츠나 뭐 임멘도르프, 요르그 임멘도르프나 아에르 팽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그 표현주의로 또 신표현주의로 아주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인데요.
어쨌든 그런 작가들을 보면서 제가 낯설지 않았고,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이제 갖게 됐고요. 이제 졸업하면서 작업실을 또 공동 작업실 생활하면서 저도 유학을 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독일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었나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명확해진 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자라온 세상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세상으로 이동하고 싶었던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정리를 하니까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하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이제 아주 다른 문화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가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 그렇게 이제 느껴졌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악이 아니면 뭔가 불끈하고 솟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얘네들 물리쳐 주겠어. 내가 얘네를 작업으로, 나는 얘네들보다 훨씬 좋은 작업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사명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유학 생활을 지내오면서 이제 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라는 세계에 고립적인 나를 고립시키고, 또 그 안에서 그 세계를 굉장히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그 안에서 제가 너무나 자유로워지기를 너무나 소원했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삶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싸워나가면서 했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저를 많이 알고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앞에서 인터뷰 영상에서 보여준 작품의 시리즈 타이틀을 보면 연작이 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제가 그 타이틀에 대한 어떤 의미가 뭐인지 한 번 더 부연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전시명을 꼭 짓는 편인데요. 그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는 클로저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제가에 속해 있는 가사예요. 가사의 일부분인데, 제가 어느 날 작업을 하다가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악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악이 주는 뉘앙스나 그러한 것들이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좋아하는 색감이라서 제가 그거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추접스러운 영화예요. 이게 굉장히 막 애정 행각, 그리고 뭐 남의 여인을 사랑하고 막 이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정말 치졸하고 정말 치사하기도 하고 비겁하고 굉장한 그런 인간이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여실없이 저는 봤어요, 그 영화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랑, 자기가 느꼈던 사랑은 그 순간이었겠지만 굉장한 것이다 라는 거에서 제가 그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를 가져갔습니다. 네. 네, 그 사진이 결국 빛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해서 제가 이 영화 보면 그 사진하고 그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빛으로 찾아온 구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서 좀 작품을 감상했고요. 제가 질의했던 걸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제가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빨리 얼마만큼 질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가, 방향을 상실했는가를 되짚어가는 일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인 것처럼, 저 인류가 신라권의 후예로 살아갈 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 화려한 기교를 부릴 수 있는가가 아니고 그 어긋난 것들에 대한 조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삭 작가님의 이 작품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이 파여름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가 어긋났는가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삭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이 한계적 상황에 처한 우리의 실체가 이 레퀴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김없이 이 폭로가 되어지고 또 이 덧없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끝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이 바벨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로 보았고요. 또 투 패러다이스를 통해서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또 창조주의 천지창조가 지금 현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나지 않는 그 승리의 전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데어 애프터의 작품이라고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의 문제가 이 구원이 마냥 죽어서 가는 천국의 문제라는 관념적 세계가 아니고 조금 더 일상에 빛을 가져오는 소명의 일 또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자문해 보면서 세임 월즈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전체를 통해서 마침내 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 그리고 종말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안식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그 예술가가 그려내고 있구나라는 아주 큰 그림의 그 풍광 같은 그 구원을 빛의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시간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혼이 열려져 있을 그 초대가 계속 우리에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신비를 숨겨놓지 않고 예술가의 눈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구원의 초대가 되고 있음을 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작품을 통해서 받았던 인상이고요. 이제 지리는요. 이 작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장 근작이 샘 월즈인데요. 이게 이유가 왜 근작이 샘 월즈가 됐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보통 이제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야기를 보통 저희 신학에서 할 때 이게 굉장히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학자들도 종종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 세계에 대한 진단과 그 어떤 탄식은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약점을 좀 갖게 되어지는 이제 보통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약점들을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은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신학 쪽에서는 굉장히 일상성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그게 마이크로 내러티브죠. 소서사, 작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아내는 건가라는 관점인데 그래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께서 이 메타 내러티브적인 관점에 대해서 그냥 그 세임 월즈라는 현상에서 벌어지는 것들로 그냥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관심사 자체가 작품이 좀 이동해서 앞으로는 쭉 일상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근작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좀 궁금성이 좀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보면서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 느끼셨겠지만 초기 작품이 흑백 위주였던 사진에서 최근작이 이제 좀 색이 입혀지는 관점으로 변했는데 이게 주제 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그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들이 이 신학자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충분히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되었던 작업에서 두 가지를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모르는 그 제 작업을 많이 잘 해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작가적인 입장에서는 그 작업을 하면서 이게 뭐 거대서사다, 소서사다 뭐 그거를 구분해서 작업하지는 않고요. 그 실제로 그 세임 월즈 마지막 작업은 그 청계천 일대에서 이제 그 전에 바로 전에 데어 애프터 작업도 같은 장소에서 했었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식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조망권이 박탈된 그런 상황을 그래서 목격하게 되었기에 이렇게 동시에 그 진행되었던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이멀즈 작업이 이제 바벨적인 깨어진 세상에서 세상의 하나의 증례로서 조망권 포기를 언급한 작업이기에 초기적인 그 바벨이 총론이라면 세이멀즈는 이제 강론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앞선 이제 잘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앞선 작업들이 이제 거대 서사를 일상적인 관점에서 그 강조한 거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그 일상에 소리 없이 스며든 그 거대 서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대에서는 사실 그 초기 작업인 레퀴엠이나 바벨 작업도 어떤 이거는 반드시 흑백으로 해야지 해서 흑백을 염두로 두었다기보다는 그 블랙이라는 색으로 어떤 그 주제를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흑백으로 작업을 했는데 블랙이 이제 레퀴엠 작업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색이라고 생각했고 또 바벨 작업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의 암울함을 표현하기에 그 적합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 파라다이스 작업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 공통적으로 심어 놓으신 태초의 낙원에 대한 이미지를 흑백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그런 그 어떤 따스한 그런 파스텔 색의 색으로 그 표현하고자 했고 그리고 세상이 건설하고자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 같은 메타버스적인 낙원의 이미지는 놀이공원에 정신없는 그 키치적인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맨 마지막에 대외프터와 세이멀즈 작업에서는 그때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매체와 비교해서 사진 매체의 어떤 특성이랄까 강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저는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 현실의 색을 그대로 가져와서 칼라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한다면은 그 초기의 흑백 작업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을 건드려서 주관적으로 어떻게 날카롭게 이렇게 찌르는 풍끄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어떻게 작업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가 조금 좀 그냥 이거 보고 느껴봐 그런 정도의 작업인데 후기의 컬러 작업은 특히 대화애프터와 세이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그 스튜디움의 특성을 갖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 풍크뜸적인 그 특성을 가진 작업을 좋아하지만 간혹 제가 작품에 심어놓는 감정이 이렇게 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 객관적인 정보를 좀 설득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되긴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떤 풍끄뜸적인 또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을 하겠지만 그 어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그 심어 놓으신 공통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다른 분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거가 조금 좀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무언가에 좀 호소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간략한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여기 이 이론적인 그 섹션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신 선생님, 제가 오늘 그 네 분의 적화 잡지문 5개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정확한 단어 5분에서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누락된 단어가 욕망인 것 같고요. 예,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하여튼 안진구 선생님은 조금 사적인 얘기 개인적인 얘기 우리가 앞으로 나눠야 할 시간이 많으니까 더 나누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임춘 선생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특별히 2018년에 굉장히 많이 건강에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셨고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된 것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아 왔고요. 또 최영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이렇게 주어진 그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은데 그런 우리 마음에 특별한 경험하고 연결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큰 그 감성들, 직관들 이런 것들이 참 선물인 것 같은데 최영원 선생님도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제가 또 중간중간에 같이 몇 번 같이 나눌 수 있었던 특권이 좀 있었고 김영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좀 또 한동안 또 굉장히 건강이 어려우신 적이 있었고 이랬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그 자기 주장, 교만함이라는 것이 정말 그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늘을 찌를 것 같다. 예,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다양한 계기들을 하나님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기에 놀라운 방식으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힘들었던 시간인데 가장 함께 있었던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새삼 깨달았었던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읽는 그런 경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제 소회고요. 너무 하여튼 이런 분들 형제 자매들하고 인생의 그 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이제 예술적으로 좀 얘기하면 임춘희 선생님 작품 볼 때마다 제가 참 고마운 거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언어화하지? 예, 그 재능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재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제 경험의 한도 내에서 굉장히 투명하고 점점 더 어쨌든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각 앞에서 맑아지지 않으면 자기 감정을 꿰뚫어 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켜켜이 쌓인 어떤 욕망들의 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 보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론화될 수 없고 그래서 학문하고는 전혀 다른 그 계보를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한 개인 개인의 의미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리는 하나의 이론적인 쉐마를 도식을 만들어봤자 그게 결국은 오류나 과장이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임춘희 선생님 작품 볼 때마다 지금도 제가 있는 미술관에 얼마 전까지 걸려 있었지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포착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최영환 선생님 아까 성현 대표님, 목사님, 신학자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저는 사실 또 최영환 선생님하고는 또 어떤 귀한 인연 때문에 그 4가지 시리즈를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작품 봤을 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마추어라고? 라는 질문이 들었었고 레퀴엠하고 바벨 시리즈요. 너무나 웅장하고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대 기독교가 너무나 메타 서사에 집착하다가 아니면 뭐 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다가 이제 이 마이크로 내러티브 이 미소 설화들을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영환 선생님 보면서 제 개인적인 관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는 정말 메타서사를 상실한 시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메타서사 없이 그저 자기 삶의 반경 그저 한 500m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온전히 이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또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 청한 선생님의 그 기독교적 굉장히 견고하게 그 자아를 지지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그런 어떤 메타서사들 울림이 있고 저는 메타서사가 뒤에서 어쨌든 큰 컨트라베이스를 저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앞에 있는 그 세부적인 설화들이 생명감을 얻는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또 하여튼 저에게 또 많은 영감을 주고 그랬던 그 최영환 작가 이자 의사 선생님에게 하여튼 참 많은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